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때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도 다들 어릴 때 자신이 무엇을 꿈꿨었는지는 신기하게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꿈이 기억나나요? 기억난다면 무엇이었나요? 저는 꿈이라고 말하면 매우 소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주 많은 장난감을 곁에 두는 게 꿈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역시 어린아이가 꿈꿀 만한 것이라며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은 이루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장난감은 모든 어린이의 꿈이기도 하죠. 장난감을 싫어하는 어린이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고, 놀이 방법도 색깔도 모양도 정말 다양하죠. 키덜트라는 말도 있을 만큼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장난감은 무척이나 매력적인데요. 주변에도 유명한 방송인분들 중에 레고라고 하는 블록을 조립하는 게 취미이거나 인형이나 만화 캐릭터의 상품들을 모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 부러운 점은 그런 장난감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살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제 꿈은 많은 장난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장난감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진 어른이 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셨을 때 제 성장 배경을 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은 예상했던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아주 힘든 환경에서 자랐어요. 일찍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요. 원래도 돈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던 데다가 의지할 다른 가족이나 재산도 전혀 없었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고가 극으로 치달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저를 업고 지고 하면서 돈을 벌러 다니셨는데요.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당장 돈이 없어 내 자식이 배를 고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슬프고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 어릴 때 저는 몸까지 아팠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해서 몸이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뭔가 질병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코피가 나는 게 문제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무조건 화장실로 뛰어가는 게 일이었고 학교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흐르고는 해서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 이상한 병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들까지 다니며 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크게 이상이 있다는 곳은 없었고, 다만 피를 자주 흘려서 그런지 빈혈이 심한 것 같다고 영양소를 잘 챙겨주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의원도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한의원에서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주셨는데 지금도 보약이나 한약은 가격이 꽤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약재를 지어올 때마다 꽤 큰 돈이 나갔던 것 같아요. 보약을 먹는 동안에는 그래도 코피가 좀 덜 나기도 했었는데요.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애가 좀 쌩쌩하고 괜찮아진 것 같다 싶으면 약을 그만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얼마 안가 픽픽 쓰러지고 코피가 나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제 약값 때문이라도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셨죠. 보약 말고도 몸에 좋다는 다른 것들도 많이 먹이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실밥이 뜯어진 속옷과 양말까지도 손으로 바느질해서 다시 입고는 하시면서 벌꿀을 고아서 만들었다는 건강식품도 사서 먹여보시고 없는 살림에 일한 돈을 받으시면 소고기를 구워서 먹이기도 하셨죠. 물론 이래저래 생활비로 나갈 돈이 많다 보니 저희는 이미 조를 대로 졸라진 허리띠를 더 조르고 졸라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낡은 옷과 신발을 신으셨던 것 같아요. 미용실 가서 머리할 돈도 아까우시다면서 머리가 좀 기르면 집에서 가위로 자르고는 하셨고 때때로 저에게 뒤쪽은 보이지 않는다며
최대한 똑바르게 잘 잘라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어요. 제 머리도 늘 어머니께서 잘라주셨고요. 언제나 손바느질로 뚫어진 옷의 구멍을 메우고 계셨고, 제가 입을 옷을 얻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나 일하는 곳에서 안 입는다는 옷을 얻어와 입히고는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새로운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옷, 신발, 가방, 책 등등 전부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오거나 혹은 중고장터 같은 곳에서 사오는 거였죠.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 전부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옷이나 신발 같은 생필품을 사는 것도 온전히 새 것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 장난감 같은 건 정말 꿈도 꾸지 못했죠. 게다가 제 병원비에 약값까지 나가고 있었으니 더더욱 저는 어머니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지 못했어요. 일찍 철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5살, 6살, 아주 어릴 때도 어머니께 과자 하나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어린 제 눈에도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그리고 저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들게 일한다는 죄송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릴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장난감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도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부모님이 장난감을 쥐어주시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죠. 가끔 제 차례를 기다리거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아과 병동에 있는 놀이공간에서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있는 책들을 마음대로 꺼내서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철없는 생각이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학교에 가기 전에는 집에서 거의 저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장난감을 크게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병원에 있는 장난감이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병원에서 가끔 노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죠.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달라졌어요. 친구 중에 자기 장난감을 자랑하려고 몰래 학교에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죠. 아, 다른 친구들은 이런 장난감을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구나. 그동안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없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친구들 집에 몇 번 놀러 갔을 때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바구니 하나에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방 하나가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거든요. 다들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개수는 달랐지만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점이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차마 어머니에게 나도 장난감이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고 자신의 젊음과 체력을 희생해서 저를 돌보고 있으신지 알았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고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늘 나도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장난감으로 가득 찬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상상도 해봤죠. 혹시나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번에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하면 나는 뭘 사야 하지? 무엇을 고르지? 같은 상상도 했었죠. 그러면서 가슴 한편에 언젠가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생겨서 나도 장난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차마 살 수 없었던 장난감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했어요. 물감이나 크레파스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필 하나를 가지고 혼자 학교에서 가져온 이면지나 어머니가 쌓아두신 신문지 같은 곳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친구 집에서 봤던 장난감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를 상상하면서 제 상상 속 장난감을 그려내기도 했죠. 별다른 특별한 도구도 꾸미는 재료도 없었지만 그래도 종이에 장난감을 그리는 순간은 행복했어요. 마치 제가 그 그림 속에 있는 장난감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가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장난감은 따로 없었지만 광고지나 이면지, 신문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일종의 취미이자 제 유일한 장난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학교에서는 공용으로 쓰는 이면지 같은 것도 더 많고 색연필이나 사인펜들도 있었거든요. 재밌는 책들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장난감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수수깡이나 색연필 같은 재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했던 것은 놀이터예요. 철봉도 미끄럼틀도 전부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고 바닥에 모래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땅 파기도 하고 수도가에서 물을 따라와서 부어서 모래성도 만들고 반죽놀이도 했었거든요. 그때의 저에게는 흙이나 물, 나뭇잎 등이 모두 저의 장난감이었어요. 혼자서 맨날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그리고 놀아서 그런지 미술에 재능이 있었어요. 어릴 때야 뭐 조금만 잘 그려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하니까 스스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반에서는 미술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배운 것도 아니었고 재료도 어떤 친구들은 외국에서 사왔다는 고급 물감 같은 것을 쓰는데 저는 학교에 있던 재료나 물려받은 것들이 다였거든요.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면 그냥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아주 조금 더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학교 게시판에 자주 제 그림이 붙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내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확신하게 되었죠. 내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하고요.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일 때문에 바쁘신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을 받았을 때는 이런저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냥 학교 애들 다 하나씩 주는 그런 상이겠지 하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중학생이 될 때쯤부터는 건강이 훨씬 괜찮아졌어요. 남들보다 키가 큰 것에 비해 마른 몸이라 체력이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피가 나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었죠. 아마 어릴 때 면역력을 기르느라 보약이랑 이것저것 건강식품을 챙겨 먹은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제가 건강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어머니께서는 한시름 놓으셨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도 미술 점수는 꾸준히 좋았어요. 혼자서 그림을 따라 그리고 미술 관련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했죠. 하지만 차마 어머니께 제가 미술을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변에 입시 미술을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물어보니 우리 집 월세보다 높은 곳도 있었어요. 게다가 필요한 재료들은 또 얼마나 비싼지 제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분야였죠. 제가 괜찮아져서 한실은 놓은 것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머니께서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여쭈어도 그냥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시며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일을 빠지신 적이 없는데 어느 날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일어나지를 못하셔서 일을 하루 쉬기도 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아프거나 약한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심하게 걱정이 되었죠. 제발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몸살이라고 해도 주사라도 맞고 와서 쉬라고 설득했지만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인데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저는 단순히 몸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기침이나 콧물 같은 것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병원은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죠. 하얗고 창백한 얼굴에 갑자기 열이 펄펄 나기도 하고 춥다고 몸을 바르르 떨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밤새 간호하며 제가 아팠을 때도 어머니께서 이런 마음이셨을까 싶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저는 병원이라도 여기저기 다니며 검사라도 받아보고 약이라도 먹었지. 어머니께서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쉬면 된다고 우기시니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고집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았고 제가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으니 옆에서 어머니 간호라도 잘해드려야겠다 싶었죠. 그래도 여전히 안색도 나쁘고
하루하루 체력도 많이 부족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처럼 면역력이 약해지셔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계속 일만 하시고 그 와중에 아픈 아들을 돌보시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실 수 없으셔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다가 저도 어머니께서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영양제라도 사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에서 새로 생긴 음식점의 전단을 나눠주는 일을 했죠. 그렇게 2달 정도를 열심히 벌어서 약국에서 종합 영양제 하나를 샀어요. 어떤 게 좋은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약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중년 여성의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로 샀죠. 어른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몸도 약해지고 아픈 거야. 뭐하러 이런 데다 돈을 써?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학생이 공부해야지. 괜히 나가서 고생하면서 일해. 뭐하러. 어차피 늙으면 다 여기저기 아픈 거야. 이렇게 해서 돈 벌었으면 그걸로 너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나 사지. 어머니께서는 어디서 돈이 났냐고,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걸 사냐고 타박하시면서도 한참을 그 영양제를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아들이 돈을 벌어 해준 선물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이제 좀 컸다고 장난감 같은 것을 사달라고 하거나 갖고 싶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때쯤부터 그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던 제 또래의 남자애들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장난감은 애들이나 갖고 노는 거라며 등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들 게임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난감은 유치하고 아기 같고 게임은 좋아하다니 참 우습죠. 저 역시 아이들과 발맞춰 장난감 같은 거 누가 가지고 노냐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늘 여전히 장난감의 1호 팬이었어요. 시간이 날 때면 쓸데없이 마트에 놀러가 장난감 코너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안 볼 때 몰래 문구점에서 요즘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나 기웃거리기도 했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오늘 본 장난감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는 것이었는지 마치 장난감 일기 같은 것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작동 방법을 활용해서 혹시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르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상상해서 적어보기도 했죠. 여전히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이런 장난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상상으로 그려내기도 했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장난감을 상상하고 그림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은 제 유일한 취미이자 일상의 탈출구 같은 것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가 몇 군데 있었어요. 특히 그중 한 곳은 국내 회사였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정이 가더라고요. 장난감을 판매하는 곳에 가보면 다양한 국가에서 유명한 장난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의 장난감을 볼 때면 괜히 더 뿌듯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런 회사에 다니면서 장난감과 관련된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죠. 특히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침에 일을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일하다가 쓰러지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기려는 것을 말려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자주 쉬고 이번에는 아예 쓰러지기까지 해서 공장에서도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돌려서 말했지만 거의 퇴사 권유였죠. 어머니는 당장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돈은 저라도 벌어오면 되니 제발 어머니 건강부터 챙기자고 했죠. 계속해서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두 손을 드셨어요. 사실 그만큼 어머니 몸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께서 크게 반대하셨기에 계속 다니면서 저녁에 아르바이트 했어요.
사실 저도 학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까.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열이 심하게 나셔서 결국 응급실로 갔습니다. 눈 뜨자마자 병원에서 나가시겠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까지 말리시면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셔서 검사받게 되었죠. 그리고 받은 검사에서 저희는 절망했어요.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냐며 선생님들이 되려 놀라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그 돈 모아 나중에 제 대학 등록금을 해주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병원비로 날리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냐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우는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병원에서는 골수이식 대상자로 올린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이식 대상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요. 저는 미성년자인데다가 맞는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께 도움을 드릴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어머니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어깨가 처져 있는데 창백한 얼굴의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수술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어머니는 이식 수술을 기다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소원이 아들이 학교는 마치는 거였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꼭 졸업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저는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시간이 날 때면 어머니를 돌봤어요. 골수 기증을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을 수 있을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고 저는 어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이 되실까봐 걱정이 많은 상태였죠. 그리고 마침내 맞는 이식 대상자가 나타났죠. 상담도 진행하고 기증도 하시겠다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다 일이 잘 풀리는구나 싶었어요. 검사까지 모두 진행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까지 들었어요. 골수 이식을 위해서는 전 처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어요. 드디어 수술받고 어머니께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수술 날짜를 조율하던 중 갑자기 기증자가 연락받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센터에서 연락을 해주었다고 하지만 아예 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했어요. 센터에 기증 의사를 보였지만 막상 맞는 대상이 나타나면 기증 의사를 철회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휴가를 낼 수 없다며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각자의 사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순간만을 기다리던 저와 어머니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제 이 긴 기다림을 다시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겪으며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센터를 통해서 골수 이식자 등록을 했어요. 누군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돕겠다고 다짐을 했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겪어보니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균형 있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때랑 비교도 되지 않게 겉모습부터 건강함이 느껴지는 청년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다행히 골수 기증자로도 통과되어서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기증 대상을 기다리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어요. 골수 기증이 간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맞는 대상을 찾을 수 없어 오랜 시간 아프면서 고통받을 당사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물론 상담 신청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야 하고 체열도 진행해야 하다 보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체열이랑 나중에 기증할 때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 순간에도 자신과 맞는 대상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본인이나 가족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겁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장난감 매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트에 있는 완구 코너에서 일했었는데 어릴 때 늘 꿈이었던 장난감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일하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행복을 느끼나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장난감들이 가득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회사다 보니 꼭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까지 이사하면서 면접을 봤어요. 다행히 면접도 무사히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제가 눈으로 보기만 했던 장난감들을 직접 만져도 보고 설명도 해드리니 너무 신이 났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랑도 사이가 좋았어요. 장난감을 파는 곳이라서일까요? 모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특히 40대 정도의 점장님이 계셨는데 젊은 청년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게 놀랍다며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그냥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직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 어릴 때 한 번도 제 장난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늘 장난감을 그림으로 그리고 상상해보면서 언젠가 장난감이 가득한 곳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점장님은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냐며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매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지만 점장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꿈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야간 대학이든 전문 대학이든 학위를 받아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쓰던 거라며 대학 입시 문제집이랑 자료도 다 가져다 주시고 쉬는 시간이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창고에 책상도 마련해 주셨어요. 딱히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기에 차마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신 덕분인지 2년 정도를 준비한 끝에 괜찮은 국공립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장학재단을 알아봐 주셨는데요. 제가 집 근처의 대학에 가서 기부펀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첫 학기 등록금은 제가 직접 내야 했는데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가능했어요. 점장님께서는 제가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근무 시간을 조절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거든요. 저 역시도 최대한 근무 시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업을 들으려고 했고요.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제 또래의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수업도 다양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점장님께서 영어는 꼭 해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교양 수업은 대부분 영어회화 기초처럼 영어 관련 수업을 들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장님께서 사무실로 저를 불러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사무실로 가보니 컴퓨터로 뭘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던 장난감 매장에 본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네 꿈이었다며 장난감과 관련된 꿈이 있다면 매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지. 공부 좀 시킨다고 금방금방 해내는 너를 보면 아주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일도 안 빠지는 걸 보니 근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 분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아이였어. 여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만으로는 아쉬운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본사 갔을 때 슬쩍 알아보니 본사에서 공채를 뽑을 때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랑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그런 공부를 해보라고 했던 거야. 알고 보니 점장님은 제가 어릴 때 꿨던 꿈을 제대로 이뤄주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제안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장난감 매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세상만 보던 저에게 더 넓은 세상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저는 회사라는 게 저처럼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사람이 아닌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한 친구들이 가는 곳인 줄만 알았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점장님 말씀대로 시도해보니까 대학도 붙어서 졸업하게 되었고, 영어는 일할 때 쓰는 단어 몇 개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어 점수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몰라서 나 자신을 낮게 평가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년 공채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이 되어 토익 시험을 보는데 점장님께서 시험 비용까지 다 내주시더라고요. 아들이 수업 들었던 거라며 온라인 강의까지 다 알아봐 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토익 시험을 준비했고 그동안 대학 수업도 영어 관련을 많이 들어서인지 3개월 정도 만에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채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했고 놀랍게도 서류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내가 회사에 지원을 하고 게다가 서류 합격이라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제의받고 면접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 면접은 1차와 2차 두 번을 봤어야 하는데 이런 회사 면접은 처음이라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면접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로 했죠. 그리고 떨리면서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회사의 장난감들을 너무 좋아해 지금 매장에서까지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영어 점수도 만들고 컴퓨터 자격증까지 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감탄하셨어요. 1차 면접도 2차 면접도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어요. 오랫동안 서비스 관련 일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돌발 상황에서도 해야 할 말이 팍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임원 면접이었어요. 임원 면접에 합격해야지만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관문까지 왔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임원 면접 날짜가 잡히고 저는 그렇게 고대하던 임원 면접을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번 회사에 입사만을 위해 앞을 보고 준비해왔는데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했거든요. 성인이 되어 골수이식 기증 의사를 밝혀두었는데 입사 준비를 하면서 연락을 받았어요. 기증 의사를 밝히고 기증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마지막 확인 사항 때까지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랑 맞는 분이 나타나지 않아 몇 년 만에 왔던 연락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침내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기증수술을 진행한 날짜가 제 임원 면접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년을 준비한 시험이고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장난감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만한 결정이었죠. 만약 이번 면접을 포기한다면 다음번 공채 때는 서류도 내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말해서 면접을 포기한 사람이 또 공채 지원을 한다면 누가 뽑아주고 싶겠어요. 제 인생이 달린 일이었기에 격렬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골수기증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건강하게 살아남아 대학도 다니고 일도 하고 꿈꾸던 직장에 면접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기증을 받지 못하면 한 생명이 이런 기회도 얻어보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어떤 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기증 의사를 치러야 하는 바람에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던 저의 어머니가요. 어머니는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결국 다음 연락을 받기 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식한테 효도 한 번 못 받아보고 평생 일만 하시다가 생을 마무리하셨죠.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생각났고 어머니가 떠난 후 많이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제 삶이 생각나며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같은 경험을 돌려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4일 정도 입원하기로 했고 면접장 대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매장 일도 쉬어야 하므로 점장님에게는 상황을 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점장님도 다시 생각해보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반드시 이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를 들으시고는 알겠다며 휴가를 써주셨죠. 기증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혈액을 채취하고 골반 뼈에서 골수를 채취하면 끝이거든요. 마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술도 3, 4시간 정도라서 금방 끝나고 퇴원하고 나서는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수술과 회복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면접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저는 공채 지원에서 떨어졌죠. 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결국 이 길은 나와 맞지 않는 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장으로 복귀한 제 모습을 보며 점장님은 큰일 했다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어머니는 도와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마침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 주어진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 싶은 생각에 그동안 저를 배려해 주셨던 점장님을 생각해서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지원했던 회사의 인사팀이라고 하며 통화가 가능한지 물었죠. 저는 통화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골수 기증을 한 것이 사실이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맞다고 대답을 드리자 그러면 수술받은 병원과 관련 서류들을 회사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임원 면접을 포기했으니 포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작성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죠. 제가 골수를 기증한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병원과 센터에 연락해 수술에 관련된 서류들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서류를 받아 인사팀 분에게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메일을 받고 나서는 저에게 날짜를 몇 개 알려주시면서 그 날짜 중 언제 본사에 방문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무려 제가 포기했던 임원 면접을 다시 본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매우 큰 목소리로 예? 하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전화를 하시던 분은 깜짝 놀랐다며 허허 웃으시더니 임원 면접 때 골수 기증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매장 점장님에게 들었다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면접을 다시 한번 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점장님께서 교육 때문에 본사로 가셨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제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매장에 달려가 점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덕분에 임원 면접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지 저에게 어떻게 골수이식과 일생일대의 꿈 중에서 꿈을 포기하게 되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골수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게 된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꿈에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을 수 있다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그리고 글로 쓴 장난감 일기들도 면접에 가져갔습니다. 그걸 보시더니 지난 1, 2차 면접들에서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림 실력도 아주 뛰어나고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데 왜 미술은 그만두게 되었는지 물어보셔서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미술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했어요. 가지고 싶은 장난감 한 개도 살 수 없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술 분야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고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면서 제 미래에 대해서도 그냥 당장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까지 장난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좋아하고 이 회사를 좋아해
매장에서 현장 근무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라면서요. 그리고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처럼 열정 넘치고 마음마저 따뜻한 인재라면 꼭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대학부터 학점, 영어 시험, 자격증 등 스펙도 잘 갖추었고 1차와 2차 면접 때도 꽤 높은 점수를 받은 데다가 임원 면접에서도 매우 인상 깊었다고요. 사실 그때 임원 면접을 오기만 했다면 무조건 합격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꿈에 그리던 완구 개발부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합격이라는 연락받고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제 뺨을 몇 번이나 꼬집어 보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으로 바라만 보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점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들으시더니 너무 기뻐해 주셨고 함께 일하던 저희 직원분들도 다들 저는 해낼 줄 알았다며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사한 지도 어느새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처음 하는 회사 생활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인턴을 경험해본 친구들보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장난감에 대한 지식과 열정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입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분들도 다들 대단한 청년이라며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점장님과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영향이 매우 컸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도 적어서 넣어드렸어요. 하늘에서도 저를 신경 써주고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또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테니 계속 지켜봐 달라고요. 저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기증하고 싶어 센터에 계속 기증 의사를 밝혀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월급으로 센터의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골수이식을 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했어요. 맞는 기증자를 찾지 못해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고 저 역시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꾸던 꿈을 이루고 나서 저는 매일 행복한 날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멋진 장난감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기증자를 만나는 것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저 자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